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현대레이더 전쟁. 2. 중국의 쓸모없는 기술. 3. 한국의 최첨단 시스템.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 정부가 또 하나의 독자 기술 개발 성공을 눈앞에 두면서 한국 방산의 위험을 드러냈는데요. 그동안 쌓인 방산 노하우가 빛을 발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한국형 주기경보통제기와 관련 이에 대한 정보가 풀리면서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까지도 견제할 수 있는 압도적인 능력을 한국이 갖추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대만을 방문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깜짝 출연, 이 소식이 초래한 결과는 놀라웠는데요.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까지 군을 움직여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지는가 하면 중국이 군을 움직여 대만 주변에서 군사 훈련을 진행하며 대만을 둘러싼 전쟁이 곧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펠로시 의장이 대만으로 입국한다는 소식을 접한 중국은 미국을 향해 날선 태도로 비난을 가하며 펠로시 의장이 탄 비행기를 중국이 격추시킬 수 있다는 경고를 보냈죠. 실제로 그 말처럼 중국은 최신 구축함과 전투기를 보내 펠로시 의장이 탄 비행기를 추적, 이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미국 역시 이를 대비해 중국이 쫓아오지 못하게끔 직선 경로가 아닌 우회 경로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나 엄포를 놓던 중국은 펠로시 의장의 비행기를 추적조차 못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SCMP는 중국군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사실을 보도했는데요. 중국 인민해방군 PLA는 말레이시아에서 대만으로 이동하기 위해 탑승한 미 공군 소속 보잉 C-40 추적을 위해 제-26D 전자전 전투기 055급 구축함을 투입했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첨단 무기들을 전면에 배치한 것이죠. 제-26D 전자전 무기는 미국과 맞상대가 가능하다는 평가를 들었던 기종이고 055급 구축함에 탑재된 레이더는 가장 최신형 레이더를 탑재한 기종으로 미국 역시 중국의 전자전 능력을 가늠할 수 없었기에 긴장을 늦추지 못했습니다. 미국 역시 항공모함과 전자전 장비를 동원해 중국에서 준비한 추적 장비를 못쓰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국도 만만치 않은 준비를 했기에 상당한 전자전이 상호간 이뤄질 것이라고 판단했죠. 그러나 막상 전자전이 시작되자 중국이 자랑하는 레이더는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준비한 전파 방해에 속절없이 장비가 망가졌다고 하죠. 중국과 미국 사이에 전례 없는 정찰 및 정보전이라고 평가한 공군 분야 군사 전문가 허위안밍은 이번 펠로시 의장 추적에서 중국은 솔직히 완패라는 이야기를 남기며 중국 측 전력이 미국에 모자라다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중국 싱크탱크인 남중국 해전략 태세감지계획은 이번 펠로시 의장 방문을 통해 미국이 보유한 E-3 공중조기 경보기의 위력을 여실히 체감할 수 있었다고 바라보며 조기 경보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사실 중국도 KJ-2000이라는 조기 경보 통제기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완벽하게 미국의 E-3 센트리 조기 경보 통제기에 당한 것이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활약하는 조기 경보 통제기는 전쟁의 승패마저도 결정지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 떠오르며 향후 국가 간 분쟁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원입니다. 한국 역시 미국 보잉사에서 개발한 이 실-137기를 운영하며 정보전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준동과 중국의 잦은 침범을 대비하기 위해 최근 조기 경보기를 추가 구입하기로 확정하면서 전력 강화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한국에서 조기 경보기와 관련해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로 한국형 조기 경보기 도입에 나서며 독자적인 기술을 적용한 조기 경보기 개발에 나섰다는 이야기죠. KF-21을 비롯해 FA-50 등 한국 방산에 있어 독자 개발이 잇따른 가운데 한국에서도 독자 개발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내부 판단이 들면서 해외 기업에서 제공하는 조기 경보기가 아닌 한국의 조기 경보기를 만들기로 한 것이죠. 최근 한국은 조기 경보 통제기 4대를 추가 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방부 소요검증위원회에서 기존 계획보다 2대가 늘어난 4대를 구입하기로 하면서 보잉사 제품을 쓰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잡음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문제가 됐던 부분은 바로 가격이었죠. 지나치게 비싼 가격이 부담이 된 것입니다. 공중전에 있어 정보가 더욱 중요해진 마당에 이를 개발할 수 있는 곳은 손에 꼽는 회사들입니다. 보잉을 비롯해 사브, IAI 정도만 이를 제조할 수 있죠. 그런데 한국군이 요구한 조건을 만족하는 성능을 지닌 조기 경보 통제기를 제조하는 곳은 보잉사 단 한 곳입니다. 일대 당 대략 1조 원에 가까운 가격이죠. 공군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원들이 비싼 가격을 지적할 정도였는데요. 심지어 보잉이 한국의 사정을 알아차리고 44%나 비싼 가격에 조기 경보 통제기 가격을 불렀다는 지적도 등장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 제한한 가격대와
한국에게 제시한 가격이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그 증거였죠. 이 틈을 치고 스웨덴 방위사업체인 사브사브가 적극적으로 한국에게 조기 경보통제기 구매를 촉구하며 가격을 제한했죠. 이대 가격이 1조 5천억을 제시하면서 일대 당 1조를 부른 보잉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제안했죠. 이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조기 경보통제기 기술 공유도 논의하면서 한국 정부가 요구한 수준으로 기술을 끌어올리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반드시 요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죠. 360도 탐지 기능이 바로 그것인데요. 전방위 탐지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조기 경보통제기의 성능이 갈리는 상황에 사부의 조기 경보통제기 모델인 글로벌 아이는 이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현재 운용 중인 기종인 E737 기반 조기 경보통제기를 추가 구입했지만 군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국회에서도 국자 개발 목소리가 높았다고 합니다. 결국 군에서 한국형 조기 경보통제기 도입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향후 상시 운용 가능한 통제기의 필요성이 점점 늘어날 전망이기에 한국이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이 반드시 필요했던 상황. 적기라고 할 수 있는 시점에 한국 정부는 개발에 열의를 부었죠. 조기 경보통제기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요소로 정보전에 사용할 첨단 장비, 성능 좋은 레이더. 조기 경보통제기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요소로 정보전에 사용할 첨단 장비, 성능 좋은 레이더. 그리고 이를 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인 항공기를 꼽습니다. 한국은 이중 장비와 레이더 면에서 독자 개발에 성공했죠. LIG 넥스원이 추진하고 있는 백두체계 능력 보강 2차 사업은 조기 경보통제기에서 중요한 첨단 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LIG 넥스원은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와 백두정찰기에 탑재될 임무장비, 데이터링크 등 핵심 시스템 개발에 진척을 보였다고 말하며 전자전 능력에 있어 한국 역시 다른 국가에 밀리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냈죠. 성능 좋은 레이더는 KF-21을 개발하면서 완성했습니다. 바로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 이사가 그것이죠. KF-21에 성공적으로 탑재했고 기술 시연에서도 완벽한 성능을 보였던 만큼 조기 경보통제기에도 무리 없이 탑재가 가능한데요. 장비와 레이더를 갖추고 오래 운행해도 무리가 없는 비행기 플랫폼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죠. 그런데 뜻하지 않게 플랫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조기 경보통제기 개발에 진척을 보인 것입니다. 유럽 최대 항공기 제조사인 에어버스는 최근 카타르 항공과 계약을 통해 생산한 A350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페이트 논쟁 때문에 결국 계약 취소까지 간 것인데요. 낡은 항공기를 교체하고 신항공기를 도입하면서 코로나 시기 이후 서서히 늘어나는 여행 인구를 감당하기 위해 카타르 항공은 에어버스사의 A350 항공기를 주문했습니다. 총 74대를 주문한 카타르 항공은 A350의 주요 고객이었죠. 그런데 카타르 항공에서 A350의 도색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한 것입니다.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이 문제라고 지적한 것이죠. 카타르 항공에서 주장하는 것은 페인트 도색이 벗겨진 것과 그 벗겨진 부분을 중심으로 결함이 발생한 것이 문제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나 이 문제에 에어버스는 아무런 결함이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카타르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죠. 유럽 항공안전청에서도 이 문제에 나서며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조사 결과 카타르 항공이 주장한 것과 달리 비행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며 외관상의 문제만 있을 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며 에어버스 편을 들었습니다. 당연히 카타르 항공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며 기나긴 싸움을 시작했고 결국 다수의 항공기를 예약한 카타르는 계약 취소를 선언한 것입니다. 에어버스는 카타르의 수주 물량을 맞추기 위해 제작에 들어갔으나 갑작스러운 취소로 인해 제조된 A350은 재고가 된 것입니다. 멀쩡한 A350을 재고로 두는 것은 회사의 손해이기에 이를 어떻게 해서든 처리해야 하는 상황. A350은 에어버스의 최신 기종으로 현재 에어버스의 주력 상품입니다. 이를 구매할 곳들은 한정적이기에 에어버스는 고민이 깊어졌죠. 그런데 한국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다양한 장비와 레이더를 채워 넣으려면 대형 항공기가 반드시 필요했는데요. 때마침 A350은 한국이 필요로 하는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기종 에어버스가 협력을 하면 모든 게 완벽했죠. 그리고 최근 에어버스 관계자와 한국 군 관계자가 회동을 가지고 이에 대해 논의했다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 전해진 것인데요. 군사 전문지 제인스닷컴에서 에어버스 관계자와 한국 정부 인사가 만남을 가졌다는 소식을 전한 것이죠.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무기 경쟁에서 한국이 또 하나의 독자 기술 개발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5세대 전투기 실전 배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세계 각국은 각자 환경에 적합한 최첨단 미래 전투기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5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한 투자는 한국처럼 되고 싶어하는 우방국가에 KF-21을 판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한 나라 같고 KF-21은 2026년까지 2,000회 이상의 시험 비행을 완료한 후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며 2032년까지 그중 120대가 한국 영공을 지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 소식이 일본에 전해지자 열도 전체가 뒤집어졌습니다. 일본은 기존의 F2 전투기의 후계기로서 네트워크 중심 전투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차세대 다목적 전투기로 F3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가칭으로 정확히는 일본 항공자위대의 차기 자국산 전투기 F-X 개발 계획의 주인 말인데요. F3은 F-15J의 제공권 확보, 유지 임무를 승계하고 강력한 센서 융합 및 네트워크 사격 능력으로 적성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등에 대항하는 카운터 스텔스를 주목적으로 하는 슈퍼 하이급 제공 전투기 사업입니다. 기술적으로나 성능적으로나 5세대 그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었죠. 이들이 과거 FSX 사업 당시 엔진 국산화를 하지 못해 미국에 의해 끌려다녔었던 그 운으로 자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에 총력을 쏟을 셈이었습니다. F2 전투기의 대체 물량으로 100대가량 생산될 예정이었고 개발비만 1.4조 엔 양산, 배치 및 수명주 기비용의 시시를 포함한 총 사업 예산은 5조 엔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성공적으로 완수하기만 한다면 일본이 그들의 바람대로 아시아에서 군사강국으로 우뚝 서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꿈은 허상에 불과했고 일본 사람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자체 개발한다고 몇 조의 돈을 쓰더니 자국 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결국 록히드 마틴이랑 공동 개발한다고 통보한 것부터 문제였습니다. 당시 일본 군사업계 관계자는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공동 개발이 제2의 아파치가 될 거라는 걸 잘 안다. 미국은 공동 개발할 때 한 번 더 핵심 기술을 알려주지 않는다. 엔진룸은 열어볼 수도 없다. 그리고 일본 현지 조립 단가도 최종적으로는 몇 배는 오른다. 우린 미국의 손에서 놀아날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애초에 F2 전투기의 후속 모델로 F3 개발에 투자를 늘리며 적극적으로 6세대 전투기를 완성하기 위해 미쓰비시 중공업, 록히드 마틴이 함께 F-22와 F-35 스텔스 전투기의 기술적 하이브리드를 원했지만 막대한 예산과 미국의 완전한 기술 이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압도적입니다. 애초에 F-3은 시작부터 그저 일본 특유의 겉모습만 포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잘 나타나는 맹점이 두 개 존재합니다. 미국 국방 및 국제정치 전문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따르면 그 첫 번째 이유는 6세대 전투기를 운운하기에는 5세대 전투기조차 제대로 보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계적으로 진행되어도 제대로 실현이 될까 말까한 6세대 전투기 프로젝트가 제대로 된 5세대 전투기조차 만들지 못하는 나라에서 가능하냐는 의문이 든다는 것인데요. 두 번째로는 6세대 전투기에 적용될 기술들은 아직 검증되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이른 단계라는 것입니다. 1993년부터 컨셉이 잡히기 시작한 F-35가 실제로 운용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무려 26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35에는 해결해야 할 기술적인 문제점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사실상 일본이 F-3이 한국의 KF-21처럼 자체 개발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오는 것은 힘들다는 관측이 압도적입니다. 이에 일본은 자체적인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FX 사업을 영국의 템페스트 사업과 아예 합치기로 결정했는데요. 한 개의 단일 프로젝트로 합쳐질 것이며 연말까지 합의될 예정이라고 독점 보도했습니다. 다시 말해 일본의 계획이 완전히 엎어졌다고 봐도 되는 상황에 한국의 이번 소식을 전해들은 일본인들은 겉만 번지르르 했던 자국의 실태에 대한 실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일본 군사 전문가가 이번 상황에 대해 분석한 글의 댓글창에서 뜬금없이 한국을 비난하며 그 회포를 풀고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국산 전투기 KF-21의 전략적 겸손이란? 이라는 제목의 글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2022년 7월 19일 첫 비행에 성공한 한국하이의 신형 전투기 KF-21 보라매는 아시아에서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 국가가 되는 실용 스텔스기로 한국에 있어서는 최초로 전투기형부터 개발한 기념해야 할 기체입니다. 이 기계에 대해서는 성능도 성능이지만 다양한 점에서 일본이 주목해야 하는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대표적인 점은 제조사인 카이 스스로가 KF-21을 최신 세대기로 내놓지 않은 점입니다. 애초에 일본보다
먼저 실용 스텔스 전투기를 완성시킨 한국은 이전부터 군용기의 개발에 정진하고 있었습니다. 프로펠러 연습기의 KT-1을 1993년에 첫 비행시키고 2002년에 첫 비행한 연습기 T-50은 경공격형의 FA-50도 포함해 필리핀, 이라크 등 4개국에 수출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 비행한 KF-21에 대해 카이는 성능 면에서 전투기의 세대 구분을 성능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하면서도 제4.5세대라고 칭하며 보잉 FA-18이 F 슈퍼호넷과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같은 4.5세대 전투기와 F-22 랩터, F-35 라이트닝 II와 같은 제5세대 전투기 사이의 능력을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KF-21을 4.5세대로 정의하는 것은 웨폰베이를 사용하지 않아서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이 KF-21을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하는 데는 성능 이외의 목적이 있을 겁니다. 굳이 4.5세대기라고 자칭하고 있는 것은 수출의 성공에 의한 자국 산업 발전 때문이라고 관측됩니다. 높은 성능은 오히려 주변 국가의 군사 균형을 무너뜨리고 긴장을 높일 수 있죠. 반면 0.5라고 하는 차이라면 배치 후에 업데이트로 5세대기가 되는 일도 있을 것이고 수면 밑에서 어필하기도 좋습니다. 여기에 T-50의 수출을 성공시킨 카이의 전략적인 계산을 볼 수 있습니다. 전투기의 수출 경험이 없는 일본보다 해외 세일즈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그는 일본이 한국보다 늦었다는 사실을 강하게 지적하며 일본 군사업계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자국을 생각해 당연한 말을 하는 것인데 일본인들의 반응은 참담했습니다. 신칸센에 맞서 최고 속도를 이었다고 해서 신칸센의 운용 안전을 이긴 것은 아니다. 문제는 적 전투기를 쏘아 떨어뜨릴 수 있는지 쏘아 떨어지는지의 차이일 것이다. 움직이는 적을 만들어도 전략상 의미는 없다. 국산 음속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기쁜 모양인데 고장, 유지보수, 운용에 문제가 있다면 의미가 없다. 물건을 만드는 데 있어 생각하는 것과 써먹는 방법의 차원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일본에 있어서는 참고도 위협에도 상대도 되지 않는다. 그 비행기 나라? 착륙할 수 있니? 추락은 착륙이 아냐. 한국에서만 품질 관리한다니 안심이 안 돼. 사는 나라가 있을까? 아직 눈에는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뒤늦게 나올 것이 뻔하다. 구입을 검토하는 나라는 KF-21의 상태를 보면 그만둬야 할 거야. 재밌는 것은 추천 메뉴에서 싫어요가 많이 달린 댓글들은 오히려 정상적이었습니다. 일본은 어느새 한국의 모든 분야에서 지고 있다. 이것은 일본 정부가 기술 개발을 늦추거나 일본 경제를 망치고 일본의 경영자들이 눈앞의 이익에 사로잡혀 돈 드는 기술의 개발을 안 해왔기 때문이다. 한국은 반도체 분야에서는 삼성을 중심으로 세계 최고 자리를 차지하며 조선, 항공기, 자동차, 전자산업에서도 일본은 거의 따라잡혔다. 드론에서도 일본은 유럽과 미국에 10년 뒤처져 최근까지 방위성은 중국제의 드론을 사용해 기지의 보안이나 공중 촬영에 사용하고 있어. 기지의 정보는 중국에 누설되고 있다고 미국에 지적당한다. 최근에는 국산화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국산화는 아직 한국에 뒤떨어진다. 임금도 한국이 더 많이 주고 해외 진출도 한국이 부지런하다. 일본의 정치인은 일본을 좀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 일본은 갈라파고스 제품이 특기니까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겠답시고 용쓴다. 일본의 이상한 자존심이 일본을 이류국으로 만들어버렸다. 싸고 적당한 성과의 제품을 필요로 하는 국가는 얼마든지 있다. 자국의 산업 발전이나 기술 향상을 생각하고 있다면 일본보다 훨씬 똑똑하네요.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한편 세계는 빛 좋은 개살구였던 일본의 F3보다 실질적으로 다양한 부분에서 성과를 보여주는 한국의 KF-X 사업에 훨씬 주목하고 있습니다. 야심차게 돈을 쏟아붓는다고 광고해놓고 별다른 소식이 없는 일본의 상황과 달리 한국은 이미 상당한 미사일 전술과 AI 기술을 접목해 자주 국방을 위한 준비를 빠르고 꾸준하게 해온 결과 KF-21의 초도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찾기에는 한국이 더욱 가성비 좋은 6세대 전투기에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전세계 업계는 보고 있으며 중국 역시 일본보다는 KF-X를 몹시 경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산화를 방해했던 일본 소재 기업이 엄청난 최후를 맞고 있어 화제입니다. 특히 최근 가격까지 대폭 낮추며 한국 업체에게 제발 사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모습에 일본인들마저 부끄러움을 느껴 치를 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을 우습게 보던 일본 소재 기업의 최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본은 2019년 한국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반발의 수출 규제를 가해온 바 있습니다. 이때 일본이 공격하려 했던 부분은 반도체뿐 아니라
한국이 키우려 했던 배터리 산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사히 카세이란 일본 회사가 전기차 배터리 소재 및 의료 분야에 3년간 8천억 엔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수출 규제가 진행됐다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후 1100여 개 품목을 통제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한국은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국산화를 추진했고 일본 기업들은 난리가 난 바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 중소기업에게 특허 침해 소송을 걸며 방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출 규제 이후 처음으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해온 곳도 일본 아사히 카세이였습니다. 아사히 카세이는 1931년 일본에서 설립된 화학회사로 종업원 2만 5천 명의 매출이 2조 엔이 넘는 기업입니다. 일본 도레이와 함께 분리막 시장을 이끌며 점유율 18%로 세계 1위를 하기도 했었죠. 이 회사는 2012년 한국에서 발표된 299회 전범기업 명단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는데 조선인에 대한 강제동원 등 한국 침탈에 앞장선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전범기업 299개 중 한국에 진출한 기업은 34개 정도입니다. 히타치, 도시바, 미쓰이화학, 미쓰비시 등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회사가 상당하죠. 그런데 그 자리에 아사히 카세이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도 한국의 동서석유화학이란 자회사로 두고 적잖은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한 해 1,800억 원의 순이익 중 상당 부분을 일본 모회사로 배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유니클로나 도요타가 한국의 빨대를 꼽고 수익을 챙겨가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배터리 분리막에서 세계 1위였던 아사히 카세이는 한국의 국산화를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수출 규제 직후 한국 대기업들이 국내 업체에게 소싱을 확대하자 아사히 카세이는 국내 중소기업 중 하나인 W스코프에게 특허 소송을 건 바 있습니다. W스코프는 2005년부터 배터리 분리막 사업에 뛰어들었던 회사입니다. 10년 만에 세계 점유율 6위를 기록했는데 일본의 수출 규제 후 국내 배터리 3사도 해당 기업의 분리막으로 시선을 돌린 바 있습니다. 특히 삼성 SDI가 이 업체에게 주문을 확대하자 아사히 카세이가 즉각 움직였죠. 국내 최대 로펌을 고용해 특허 소송에 나섰던 것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핵심 기술에 대해 2중, 3중의 특허를 걸어놓기로 유명한데 주요 부분은 거의 공개하지 않으면서 권리 범위를 매우 넓게 설정하는 꼼수를 써온 바 있습니다. 아사히 카세이가 가장 많은 분리막 특허를 가지고 있어 거미줄에 걸릴 가능성이 상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출 규제 이후 오히려 아사히 카세이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까지만 해도 글로벌 시장에서 분리막 점유율 1위를 기록했으나 2020년 이후 또 다른 한국 업체의 급성장에 2위로 밀려난 것입니다. 한국 SKI 테크놀로지스티카 치고 나온 것인데 26% 점유율로 1위를 해버렸죠. 반면 아사히 카세이는 23%로 2위, 일본 도레이 23%가 3위를 했습니다. 스키트는 2019년 4월 물 적분화를 통해 출범한 SK이노베이션 SK온의 소재 부문 자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일본의 수출 규제 직후 분리막 설비를 추가로 도입해 시험 가동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100% 국내 기술로 첨단 장비를 추가해 효율을 40% 높였던 것입니다. 당시 일본 장비회사 직원들이 현장에 일부 파견되어 있었는데 스키트는 이들이 설비를 보지 못하게 초대형 가림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팀장은 예전에는 우리가 일본 공장을 방문하면 그들이 최신 설비를 가리기에 바빴는데 이제는 세계 유일의 최신 장비를 일본 직원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 가림막을 설치해야 할 정도가 됐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도레이와 아사히 카세이는 한때 슈퍼갑으로 통한 바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일본 업체들이 쓰고 남은 분리막을 쓸 수밖에 없었고 가격 또한 제곱미터당 4,000원을 받으며 한국에 바가지를 씌워왔습니다. 하지만 SK가 더 좋은 품질의 분리막을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공급하기 시작하자 상황은 역전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은 배터리의 4대 핵심 소재입니다. 이 중 분리막의 수익성이 가장 높은데 영업이익률이 30%에 달하죠. 배터리의 피와 살이 음극재와 양극재라면 분리막은 혈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분리막 구멍으로 리튬이온이 전해액을 타고 넘나드는 방식입니다. 얼마나 얇고 균일하게 많은 구멍이 있느냐가 분리막의 품질을 결정짓고 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분리막은 일본 기업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분리막을 사러 일본을 방문하면 당신들이 배터리를 아느냐는 면박을 주곤 했죠. SK가 분리막 시장에 뛰어든 것도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4년 국내 최초로 리튬이온 전지, 습식 분리막 개발에 성공했고 2005년 충북 공장 가동에 돌입하며 분리막 생산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부 업체들이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해왔습니다. 초체한 신공법을 분리막 제조 공정에 도입한 것인데 이는 스카치 테이프 등을 만들 때 쓰는 공정과 유사합니다.
당시 일본 기업은 공중에서 분리막을 사방으로 당겨 기공을 만들어 왔는데 이는 분리막 표면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대신 이 공법은 정해진 비율로만 분리막을 잡아당 질서, 구매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측차 연시는 롤러를 통해 분리막을 좌우로 한번 상하로 한번 늘리는 공정입니다. 처음에는 분리막 표면이 마모되고 오염되는 현상이 있었지만 실시간으로 표면을 청소하는 공정을 도입해 이것도 극복해냈죠. 고객 요구에 맞춰 분리막 두께와 물성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업 초창기 스키트가 SKC에 분리막을 소량 납품하기 시작하자 아사히 카세이는 SKC에 공급하던 물량을 전량 끊어버리는 행포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2000년대 말 일본 분리막을 사용한 전자기기에서 잇따라 배터리 폭발 사고가 이어졌고 이는 SK에게는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노키아가 SK 분리막을 채택하자 시장에서의 위상은 급상승했습니다. 국내와 중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소니, 파나소닉, 산요 등이 이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기차 시장이 준비되면서 분리막에 요구되는 특성도 더 많아졌습니다. 2010년 세라믹 코팅 기술 CC에 대매됐고 이는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줬죠. 세라믹으로 코팅을 하게 되면 배터리 온도가 높아지더라도 단영이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분리막이 손상돼 양극과 음극이 직접 닿게 되면 과전류가 흐르면서 배터리가 폭발합니다. 이를 막고자 분리막을 두껍고 튼튼하게 하면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SK가 세라믹 코팅 기술을 적용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분리막을 생산한 것입니다. SK 분리막을 적용한 배터리에서 화재 사고가 났다는 기사는 거의 없죠. 반면 도레이와 아사히 카세이 분리막을 썼던 업체에서는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SK 분리막은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키트의 실적 전망치를 보면 2019년 800억 원대에서 매년 상승해 내년에는 3,200억 원으로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아사히 카세이의 손익은 2019년 대비 30% 이상 급감한 상황이죠. 더 이상 버틸 수 없던 아사히 카세이는 최근 놀라운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기업에게 기존 대비 20-30%나 가격을 할인해 줄 테니 한국 소재 업체를 선택하지 말고 자신들의 습식 분리막을 이용해 달라고 사정해 온 것입니다. 제곱미터당 1.3달러 수준으로 가격을 낮춰 판매하겠다는 것이었죠. 아사히 카세이는 자국 배터리 기업인 파나소닉의 분리막을 주로 공급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쟁사 대비 파나소닉의 성장률이 더디자 한국 업체로 눈을 돌렸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중국 외 시장에서 파나소닉 등 일본 업체의 성장률은 다른 업체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배터리 상사는 지난해 50-100%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인 반면 파나소닉은 33%에 그친 것이죠. 게다가 스키트의 분리막 판가는 0.9달러가 채 되지 않아 아사히 카세이의 가격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이면 SK의 생산량은 아사히 카세이보다 2배 이상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폴란드 1공장 건설을 마쳤으며 2024년까지 총 2조 원을 투자해 4공장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2025년 시장 점유율을 43%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아사히 카세이 또한 지난해 300억 엔을 투자해 공장을 증설하고 중국 상해은첩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한국을 다시 따라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SK를 따라오지는 못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분리막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엄청난 사건이 발생해 관리 능력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2020년 10월 아사히 카세이 차량용 반도체 공장에서 대규모 화재가 난 바 있습니다. 그 후 일본 르네사스의 생산을 위탁해 위기를 넘기려 했는데 르네사스조차 해당 물량을 받은 직후 공장에서 화재가 나는 참사가 발생했죠. 결국 생산하기로 했던 물량은 만들지도 못하고 신뢰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게다가 클린룸 등의 손상이 심해 기존 공장에 복구까지 포기한 상태입니다.